오늘은 일단 지금 이슈가 네. 사실 러시아에 몰려 있죠. 네, 예. 그래서 아시아 시장을 원래 어저께 오늘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은 러시아 관련 얘기 조금 더 나눈 다음에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 수치를 통해서 조금 제가 네, 한번 좋습니다.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일단 나스닥 차트를 먼저 조금 볼까요? 네. 네. 나스닥 차트를 보면 어저께 일봉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는데 병력을 철수했다라는 이런 뉴스에 굉장히 큰 상승 후에 오늘은 이제 빠지는 이런 모습 음. 보이고 있거든요. 뭐 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진짜로 뺀 거냐, 아니면 진짜로 철수를 하고 있느냐, 네. 아니면 페이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양비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조금 오래 갈 거다라고 아, 그렇게 지속될 걸로 네네 보시네요. 지속될 거라고 일단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수개월에 걸쳐서 지금 병력을 증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철수를 하는데도 뭐 하루 안에 철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 안에 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일단은 지금 당장 철수 명령을 내리고 전쟁을 안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한두 달 이상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잠깐 언급을 조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음, 러시아가 수출하는 품목이 지금 굉장히 자산 가치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원유를 비롯해서 뭐 구리, 철광석류,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밀까지 굉장히 큰 자산의 폭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죠. 사실 러시아가 지금 수출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올드한 상품들인데 어떤 변화를 일단은 러시아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사실은 뭐 조금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조금 심하게 쓰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보면 나스닥도 굉장히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에 관해서 제가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소개를 해 드린 다음에 나스닥 관련된 국내 선물 시장도 잠시 후에 같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자료 좀 볼까요? 네. 수치 통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일단은 많기는 한데 하나하나 천천히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굉장히 오피셜한 내용입니다. 비농업 지수 있죠.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가. 일단은 굉장히 조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작년 판데믹 이후에 꾸준히 일단은 첫 번째 줄입니다. 증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년 12월에 3.6%에서 조금 오르다가 지금 완전 고용 상태였죠. 예, 완전 고용 상태인 3.8에서 4.0%를 일단은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고용은 굉장히 좋은 상태다.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가, 비농지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업률까지 굉장히 좋은 지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고용에 관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빨라지고 금리 인상도 빨라지고 이런 정책에 긴축 정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용 시장의 수치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량 해고 사태도 일어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겨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핫한 그런 지표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은 보면은 지속적으로 일단은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실업수당은 우리가 언제 받게 되죠, 여러분? 예, 직장을 그만뒀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그만뒀을 때 실업수당을 청구를 해서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 청구권이 어, 낮아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실업자 수가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서 고용 노동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현재 쓰여지고 있고 여기 수치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도 작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노란톡에 한번 이거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수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보시다시피 19년 12월에는 0.1%의 상승률이 있었는데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0.7%까지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자, 고용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쉬운 말로 제가 풀어 써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거의 다 채용이 되는 이런 지금 완전 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차리고 공장을 차렸는데 어떤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공장을 돌리고 가게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완전 고용 상태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 가게,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면 당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가게나 공장보다 돈을 더 주겠다, 임금을 더 주겠다라는 걸로 인센티브, 유인책을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2021년 하반기 최대의 화두는 최대 이슈는 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2년에는 임금 상승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년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수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비용 관련 인플레이션 중에 뭐 원유 가격의 상승,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등등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22년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핫 이슈로서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임금의 상승입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사실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인건비가 높아지면 가격의 상승이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수치만큼 더 가난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19년 12월에는 0.1%였던 것이 지금 7배나 뛰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일을 하고 싶으면 다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임금 상승으로 유인책을 쓰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거의 지금 평균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오르지 않고 크게 내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평균 노동 시간하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비교를 해 보시면 내가 일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주당 내가 일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임금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인건비는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높아진 인건비는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가격을 누가 전담을 하게 되죠? 우리 소비자가 전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이 수치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들 요거 딱 두 개만 일단 좀 보시면 됩니다.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19년 12월
19년 12월에 29.5포인트였는데요. 지금 마이너스를 일단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낮아졌죠. 그 다음에 주택 허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택을 짓는다. 그래서 허가를 맞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라고 우리가 골드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골드 관련된 지표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기가 좋다라고 했을 때 주택이나 건물들을 더 많이 짓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나 아니면 건물 같은 것들을 안 지으려고 하겠죠. 자, 똑같습니다. 주택 허가 건수가 지금 19년 12월부터 19년 12월에 8.6%였는데 지속적으로 일단은 오르다가 작년 여름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일단은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택 허가 건수와 신규 주택 판매 요 두 가지 지표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결론을 보면 주택 시장은 그간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상승분과 판매 증가분의 추세가 굉장히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작년 12월까지 일단은 통계고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온 거는 없지만 단편적인 것들을 봤을 때 작년 12월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고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제가 한번 다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물가지수죠.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상품들을 넣고 어떤 상품들을 뺀 겁니다.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셔도 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그냥 보셔도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대표적인 거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12월에 일단은 전년 대비한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7.0%를 찍었습니다. 그죠? 7.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물가가 7%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7% 정도 더 가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일단 제가 보여드린 거고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그럼 7.5%입니다. 7.5%.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히지 않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연준의 장기 목표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연준의 장기 목표는요, 원래 2%입니다. 2%. 물가를 2% 안에서 잡는다라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7.5%거든요. 명목상으로 일단은 7.5%입니다. 7.5%이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연준에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기 2%를 인플레이션 2%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7.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일단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자, 여기 쭉 보시면 중요한 게 자, 금리차입니다. 금리차가 작년에 좀 오르다가 지금 0.6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졌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19년 12월에는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차가 굉장히 좀 낮았고 이게 쭉 오르다가 갭 차이가 쭉 나다가 지금 금리 차가 0.6%, 0.6으로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 2월 4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 차가 일단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장단기 금리 차가 갭이 굉장히 조금 낮게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제에 일단은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경제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미국 상황 이렇고요. 수치로 본 제가 수치를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이 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정책 그리고 긴축 재정 정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수치로 제가 쉽게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은 오늘 나스닥 포인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과 국내 선물을 지금 좀 제가 짚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도 하시고 코스피 국내 선물 관심 많으시니까. 자, 제가 뭐 한 2주 전부터 일단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지금 박스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장이 박스장을 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박스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신세계 리턴즈 방에 노란톡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8시 반에 멘트를 하나 날려드리는 게 있는데 짧은 멘트였지만 여러분들 지표로 삼으셨으면 해서 제가 노란톡에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8시 반에.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한국 시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국내 선물이든 이게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아시려면 일단 뭐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 전날에 새벽 시장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우리 시장도 어느 일정 부분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당연히 받기 때문에 그 전날에 새벽 시장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저께 일봉 볼게요. 나스닥 어저께 일봉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자, 어저께 새벽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으로 자, 거의 종가가 다 채워질 만큼 큰 상승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캔들상으로.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몇 시간 후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갭상승을 합니다. 당연히. 갭상승을 하겠죠. 어저께 새벽 시장, 미국 새벽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갭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짚어드렸죠? 오전 8시에 해외 선물을 시작을 하거든요. 7시에서 8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고 8시부터 해외 선물 시장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 우리나라는 9시에 시장이 시작을 하는데 해외 시장의 해외 선물은 8시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시에서 9시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9시부터 어떻게 갈지에 관해서 미리 힌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해외 선물 시장은 아침 8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8시에서 9시에 흐름이 우리 국내 선물, 코스피와 국내 선물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인트로 일단 삼으시면 되고요.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오늘 분봉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스닥 시장. 어저께 큰 폭의 상승으로 일단 6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해외 선물은 6시에 마감을 하고요. 7시에서 8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고 자, 8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구간인데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일단은 소폭 하락으로 횡보 박스를 치는 이런 분봉상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분봉 한번 볼까요? 5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시부터 9시에 이 구간입니다. 8시에서부터 9시에 이 구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새벽 시장을 봐야 된다. 새벽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갭상승을 하겠죠. 갭상승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8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8시에서 9시까지 지금 나스닥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폭 하락으로 이거를 이제 분봉 차트로 일단은 3분봉 차트나 이런 차트로 보시면 이게 하방 쪽으로 계속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빠지고 있죠. 그럼 뭡니까? 미국 시장이 어저께 새벽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어떤 주체들이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속 시장에 하방 압력을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국내 선물 시장이 갭상승을 했어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 코스피와 국내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국내 선물 일봉입니다. 오늘 국내 선물 일봉만 보시면 지금 상승을 했죠. 당연히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봉상 양봉이 뜨긴 했습니다. 근데 분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분봉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오늘 어저께 여기에서 끝났고요. 이 지점에서 끝났고 오늘 크게 갭 상승을 했죠. 왜냐? 첫 번째 포인트, 미국 시장이 어저께 큰 상승을 새벽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떠요. 갭 상승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락 횡보 하다가 마지막에 한 2포인트 정도입니다. 365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이 367.65포인트, 약 2포인트 정도거든요. 2포인트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이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언제 됐습니까? 2시 넘어서 고점을 찍은 겁니다. 자, 어떤 주체들이 계속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란톡에 힌트를 좀 드렸죠. 자, 오늘 코스피 국내 선물 갭 상승은 할 텐데 지금 8시에서 9시 하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눌러줄 거니까 매수 따라붙지 마세요라고 제가 아침 8시 반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를 따라붙지 말라고 얘기한 건, 말씀을 드린 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견디고 굉장히 많은 포인트 그리고 횡보 박스를 정말 지루하게 9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 넘는 시간까지 그렇게 지키셔도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나나요? 한 2포인트 정도입니다. 40틱 정도죠. 최저점에서 들어와서 최고점까지 여기에서 바로 따라 붙었으면 최고점에서 뭐 365점, 뭐 366포인트에서 많이 가봤자 2포인트, 틱수로는 한 40틱밖에 여러분들 수익을 못 내는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포인트, 새벽 시장 봐라, 8시에서 9시까지의 흐름 봐라. 요거 일단은 제가 정말 강조 드리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일단은 올려드리니까 시청하고 계신 분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